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소아당뇨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소아당뇨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지만 제도적 결함 탓에 환자와 부모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 무려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생수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이어서 인체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이 영하 6.9도, 대관령이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16일 아침까지 계속되는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인데 주 후반부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의 화산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용암이 방어벽까지 무너뜨리며 주택가를 덮쳤는데 다행히 화산 폭발 전에 주민들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얼마 전 소아당뇨를 앓던 어린 딸과 함께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소아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주택 앞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경제적 어려움 속에 9살 딸이 소아당뇨를 앓아 힘들어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릴 때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는 식습관이나 비만으로 인한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재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합니다. 실시간 혈당을 재주는 편리한 기기도 나왔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와 수시로 소통해 주사를 놓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주사를 계속 놔야 돼요. 항상 휴대폰을 걷지 않고요. 눈치를 많이 봐요.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이 울리니까. 병원비뿐 아니라 자동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펌프 등 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당뇨관리 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횟수도 너무 많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강하죠. 19세 미만 소아당뇨 환자는 14,000여 명, 4년 새 26%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소아내 분비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든 병원에 다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몇 시간씩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서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환자와 가족들을 울리는 요인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소아당뇨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병협은 최근 발생한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서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질병인 특성상 가정경제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1형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연방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장애보험은 소득이 낮은 가족과 장애 환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면서 주택을 삼켰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Fórum í loftið upp úr 8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유주북입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뚝 떨어져 낮에도 크게 회복되지 않은 기온은 16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15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4.9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4.6도, 서울 영하 6.9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2.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4일 눈과 비를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추위는 16일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후 이번 주 끝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주 후반에는 충청과 영동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 배치한 기후 줄무늬라는 게 있습니다.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가운데 최근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두 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 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 전남 한평에 내린 기습호우에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시범 도입됐던 긴급 재난 문자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5월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장마철로 접어든 지난해 6월. 밤이 되면서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며 호우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눈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호우에 수문을 닫으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기상청이 당시 전남 지역의 시간대별 강수량을 분석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 밤 10시 40분. 그런데 사고 약 1시간 전에 이 지역에 내린 비는 이미 극한 호우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이었다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해당 지역의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강우량 통계를 보면 극한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 전남 지역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총 41일, 연평균 4.1일에 달했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경남,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남 지역은 매우 강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커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긴급 재난 문자가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강력한 수단으로 확인됐다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흔히 사 드실 텐데요. 1리터 생수 한 병에 무려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 마시는 생수.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병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늘릴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연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파는 3가지 상표의 생수를 가져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1리터 생수병 하나에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는 11만 개, 많게는 한 병에 37만 개까지도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So our research found that there are, on average, a quarter of a million particles, including both microplastics and nanoplastics, per liter of the bottled water. 대표적인 성분은 생수병에 쓰인 페트 입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마이드였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쓰인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달리 나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위장이나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o it's better that we actually know how much is out there and what they are. I would want more data in terms of the toxicology study to actually know that whether how harmful it would be to my own body.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했던 곳인데요. 이 실리콘밸리를 대신할 차세대 테크업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과 2, 3년 만에 테크업으로서 자리를 잡을지 혹은 이 입지가 줄어들게 될지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된 도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도시는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은 미국에서 치안이 가장 좋고 또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오스틴에 텍사스 주립대 메인 캠퍼스가 있고 또 테크 기업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서 이 시민들의 학력과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오스틴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3년 연속 1위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요. 이 오스틴이 실리콘밸리의 또 버금가는 테크 허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어떤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역사를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0년대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오스틴의 자리를 먼저 잡았고요. 또 이후 8, 90년대에는 델 테크놀로지스 등 IT 기업과 또 세마테크 등 반도체 기업들이 몰리면서 실리콘 힐스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오스틴이 이 테크 허브로 부상을 한 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였는데요. 2021년에 테슬라가 본사를 오스틴으로 이전했고요. 또 스페이스X의 새로운 본거지인 스타베이스도 텍사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신생 스타트업들도 오스틴에서 배출되기 시작했고 또 AMD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인텔 그리고 구글, 메타 등도 이 오스틴에 사무실과 또 핵심 연구실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스틴의 대규모 파운드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공장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고 급기야 2021년에는 오스틴의 위성 도시에 20조 규모의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급성장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본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린 배경도 있을 텐데요. 네, 무엇보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원조 실리콘밸리의 하락세가 큰 이유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테크 기업이 몰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물가와 또 주거비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차량 터리와 같은 이런 강도 문제, 이런 치안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 거대 IT 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점점 이 다른 도시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애틀과 마이애미, 덴버 등 여러 곳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텍사스의 경우 텍시트, 그러니까 텍사스와 엑시트 단어가 합쳐진 텍시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실리콘밸리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텍사스는 다른 주보다 법인세가 더 낮고요. 그리고 토지 취득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실리콘밸리나 뉴욕과 비교했을 때 이 물가가 낮아서 생활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정부는 개인소득세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체감 월급이 더 오르는 강력한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텍사스주는 암호화폐와 같은 이런 IT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적고요. 또 이 법적인 틀 마련이 신속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가 넓고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집약적인 IT 사업, 예컨대 암호화폐 채굴이라던가 서버 유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도인 오스틴이 이 텍사스의 중심부에 있는데 이 다른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높고요. 또 이 텍사스 주립대에서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 들어보니까요. 위치도 물론이고 이게 테크 기업으로서 매력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텍사스를 떠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크 기업들의 텍시트라는 말이 나온 지 불과 2, 3년도 되지 않아서 이 텍사스의 테크업으로서 위기가 찾아온 건데요. 이 메타는 최근에 오스틴의 고층 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구글도 오스틴의 중심지의 다른 건물에 이전할 계획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에 기반을 뒀던 스타트업 론드리스가 이 오클라호마주의 털사로 옮기기로 했고 또 카트라는 스타트업은 텍사스의 다른 도시인 휴스턴으로 이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 VM웨어라는 곳이 이 텍사스 사무실에서만 직원 5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텍사스 사업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IT 인터넷 언론 테크크런치는 이제는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오스틴이 별로 활기차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최근 들어 급성장했는데 이렇게 텍사스를 떠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요, 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진행됐던 이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이 구조조정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인력 감축에다가 또 남아있는 인력들이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사무실을 확장 혹은 이전할 필요성을 점점 덜 느끼게 된 겁니다. 또 최근에 오스틴의 주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이 텍사스의 보수적인 정치색이 기술 산업의 발전과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통계에서는 이 텍사스 내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미국이 전국적으로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요. 특히 공실률 1, 2, 3위가 모두 텍사스 주였거든요. 휴스턴, 달라스, 오스틴이었습니다. 네. 이 앞서 코너 시작에서 언급했던 미국에서 가장 살기도 좋은 도시 순위에서도 이 1위였던 오스틴이 2013년과 2014년도 발표에서는 무려 42위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계소득 대비 생활비가 최근에 급격히 올랐고 그리고 이 희망도와 가치, 일자리 시장,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순이주율 기준으로 여러 부문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텍사스도 이게 주의 성장과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크크런치는요, 이 오스틴이 기술계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간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던 이 물가와 주거비가 안정되고 또 이 정치계가 기술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또 기술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기 실리콘밸리로 텍사스 이 오스틴만큼이나 마이애미나 뉴욕, 심지어는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등이 각축을 다투는 시기인 만큼 지금 이 오스틴의 정체성이 결정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스틴으로서는 조금 다행인 점은요. 테슬라가 여전히 오스틴에서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1억 달러의 기부금으로 오스틴의 이 과학, 수학, 공학에 중점을 둔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이 계획이 승인이 됐고 앞으로 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은 오스틴이 이 테크업으로서의 매력도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텍사스 오스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없이 피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허찬영 교수팀은 기체나 분자 등의 저장과 분리에 주요 사용되는 금속 유기 구조체를 활용해서 상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 염증 매개체 양을 조절해 항생제 없이도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 생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르코늄 금속 유기 구조체를 통해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며 이를 통해서 상처 치료 효능이 2배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자력 로봇 기술이 국내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투입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종원 박사팀은 자체 개발한 고하중 양팔 로봇 암스트롱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인 주식회사 IT원의 정액 기술료 2억 원의 매출액 5%를 경상 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대응 로봇인 암스트롱은 사람과 유사한 구조로 개발돼 좌우에 장착된 로봇팔로 200kg의 하중의 물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무거운 콘크리트나 폐기물 처리는 물론 고중량 파이프 조립, 전기 커넥터 연결 등의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첨단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에 지난해보다 173억 원 줄어든 5,421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따라 신약과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바이오 주력 분야 연구 개발에 1,518억 원을, 첨단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약 38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성 생물학과 첨단 뇌과학 분야 등 유망 기술 확보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총 3,612억 원을 투입하는데 제약사 신약 개발 데이터를 학습해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한국인 100만 명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됐습니다.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을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확대되는 공제 항목이 있는 만큼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공제 받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